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2월 5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4시 30분 정도이고요. 오늘은 오늘 일찍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찍은 아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퇴근길에 좀 들을 수 있게 좀 해보려고 좀 일찍 하는 건데요.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로 어떤 고객의 GS건설에 관련한 Q&A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어떤 추세가 전환되는 것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인가, 그런 신호가 나온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도주의 어떤 변화, 주도주가 어떤 바뀌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관심 있는 쪽은 관심 있는 그냥 업종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 음식료 쪽이고, 사실 이거는 전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음식료 쪽에서는 저는 딱 두 종목이 그나마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음식료에서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CJ제당이랑 오뚜기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나마라는 표현을 저도 모르게 썼냐면, 이 음식료 업종이 성장을 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성이 어떤 확보가 조금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어떤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음식료 업종에 기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16년도 뭐 그때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와 새로운 어떤 시장의 트렌드의 어떤 신제품들이, 그리고 어떤 가격의 뭐 오뚜기 같은 경우는 가격을 상승한다든지, CJ제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원가의 절감이라든지 뭐 요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새로운 완전한 뉴라기보다는 이 뉴 어떤 성장성의 날개가 달린 어떤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뭐 이런 것으로 좀 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것이 대장주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심 있어 하는 업종을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약세로 꺾기 11월 28일 정도에 저희가 저희 포트폴리오 전체를 매도했잖아요. 이익 실현은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게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좀 타이밍을 보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의 이야기를 살짝 했었죠. 자동차 역시도 음식료와 좀 비슷하게 지금 저도 회원분들 중에서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에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 물어보면 자동차에 계시는 분들은 좋지 않다라고 다 얘기하십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필드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현대차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기아차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니까요. 그 정도의 느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료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것은 어떤, 사실 이 내수 쪽 관련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을 조금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설명드려야겠다 싶은 것들이, 그러니까 내년에 관심이 좀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정리해 보면 내수주 쪽으로 자꾸 몰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혹시 주도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객의 Q&A 먼저 하면, 한 고객이
GS건설을 저희에게 회원가입하기 전에 한 40% 비중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현재는 30% 비중으로 줄인 상태에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 뭐 물타기 또 가능한지를 한번 문의를 했고 그분이 지금 제가 예전에 제낙스라는 종목, 그분이 갖고 있던 제낙스라는 종목을 짧게 보자 5일 이동 평균선 혹은 10일 이동 평균선을 해치면 매도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확인이 되실 건데요. 요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GS건설을 물타기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 일단 GS건설 한번 볼게요. GS건설을 일간 차트로 한번 길게 늘어본 겁니다. 일간 차트로 길게 늘어보면 그쵸? 사실은 요때 2016년도 딱 해가 바뀌고 나서부터 시장의 대장주들이 쫙 움직였잖아요. 근데 얘네는 좀 덜 움직였어요. 사실 오르락 내리락 했고 어떤 기대감,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무언가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 종목이 그러니까 내년으로 가면 실적은 돌아 나가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돌아 나가는 것도 확실하고 지금 주간 차트를 한번 보면 이제서야 제가 요거를만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 이걸 좀 색깔을 진하게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 분석이 끝났으면 기술적 분석도 한번 활용을 해봐야죠.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MACD로만 한번 봐볼게요. MACD. 일단은 기본적 분석상에서는 GS건설이 돌아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엔 역시 돌아 나가는 것이 맞고 그것도 큰 폭으로 돌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기술적 분석상에서 그러면은 이게 준비가 됐느냐를 한번 보면 일단 MACD로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 검은색 선이 있고 이 빨간색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중심선에서 이런 식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그렇죠? 요 단계에서는 어떤 반등의 조짐을 보이는 거고 그렇죠? 반등의 조짐 요 근처에서는 이제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일간 차트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주간 차트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서는 이제 상승 구간이 되는 거고 다시 이제 하락 구간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 두 선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크로스가 되는 이 부분 매도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 혹은 이렇게 밑에서 크로스가 났을 때 매수 준비를 했다가 중심선을 뚫었을 때 매수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 이런 모습도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아주 유치할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느 정도이냐면, 이제 매수 준비, 혹은 매수 어떤 관심, 요 정도로 보는 거고요. 이 빨간 선이 요렇게 이 중심선을 돌파한다면, 저는 이때는 좀 매수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이분은 일단 물량이 30%이기 때문에 한 종목의 비중이 30%인데 또 물량을 더 실은다라는 것은 아마 물량만 많아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GS건설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장이냐라고 보면 대장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하지만 기회는 다 열어두겠죠. 그런 종류 의미로 봤을 때 이 GS건설의 물량을 더
싫어서 40% 50%까지 가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30%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더 실지 마시고, 지금 내년에 실적은 좋아지는 것은 알겠으나 이게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어떠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어떤 준비가 됐을 때 차트상에서라도 그때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다시 월간 차트로도 한번 보면 아직은 이 바닥권에 있는 거거든요. 바닥권, 그렇죠? 이 바닥권인데 지금 좀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MACD 상으로만 보면 정확히 좀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변동성이 축소되는 느낌이에요.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이 이렇게 커졌던 변동성이 지금 좀 줄어드는 느낌인데, 이 다음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우상향하지만 이거대로 100% 주식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실적이 우상향하더라도 실제로 주가가 우상향하는지 확인하고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고, 대신 비중이 한 10%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했겠죠. 근데 비중이 이미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좀 어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금 느낌 정도라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이 선이 지금 어느 고점 정도의 느낌으로 좀 보여져요. 요 정도 두 번 정도 타면 요 정도부터는 매수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보고 주가는 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비중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낙스란 종목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당시 때 요 언저리 때 아마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 때 더 들고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 10일 이동평균선을 그 훼손하면 그냥 매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아마 두 가지겠죠. 매도를 했다면 요 당시에 10일 이동평균선 요 당시 때 매도를 했다면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겁니다. 아주 큰 결정을 했던 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매도가 안 됐다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매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익 실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수익 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팔면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매도가 안 돼, 이익 실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리에서 고민을 많이, 매도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고민을 한다면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일단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상황이라면, 이 기회를 놓쳤다면.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매도를 이 11이평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근에서 끊었다면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희열을 느꼈을 것이고, 저는 요거를 한번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런 말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처음에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느 주식을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매수 버튼 누른 다음에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어떤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괜찮은 종목들이 나왔고 이것을 매수해야지라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매수하기 이전에 어떤 종목인지도 분석이 됐고, 얼마에 살 거고, 비중을 어떻게 할 거고, 어느 정도 구간돼서 이익 실현할 거다, 이것까지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익 실현까지 딱 해서 온전하게 한 20% 정도의 수익이 이익 실현이 딱 됐을 때 그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경험. 정확한 원칙대로 했을 때 경험. 이게 뭐냐면, 한두 번에서는 아주 그 어떤 약간의 어떤 기쁨 정도,
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익이 조금씩 조금씩 5%, 10%, 15%, 20%. 그러니까 누가 추천해 줬던 거를 떠나서 일단은 내가 그래 그 사람이 추천했든 뭐 했든 나 역시도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래 내가 결정하는 거야라고 마음을 먹고 매수를 한 상황에서 5%, 10%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면 재밌어지고 웃음도 나오고 이렇게 돼요. 주식이 재밌어지는 과정. 이걸 지나서 한 15%, 20%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상당한 어떤 기쁨이 딱, 아, 이거 진짜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 거예요. 주식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정해놓은 온전한 원칙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몇 번의 어떤 경험을 해보면 저는 이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원칙으로 이익을 냈던 이런 경험들이 모이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이 확신들이 모였을 때 나중에 저는 이런 감동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 약간 표현이 이게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감동의 어떤 경험을 한번 받는 것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좀 받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원칙으로 감동을 받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넥스라는 말씀을 들은 이유가 아마 매수를 했다면 엄청난 기쁨 혹은 감동 정도도 아마 조금 느낄 수도 있었겠다. 그 고객께서. 혹은 안 됐다면 기분은 뭐하지만 그렇다고 뭐 자책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혹시 이렇게 매도할 이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는 정확히 이익 실현하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오전 시황이었죠.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시장의 어떤 어제 애플의 인터플렉스죠.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한 회사의 급락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느끼는 어떤 계기가 좀 되긴 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어제 급락만 빼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한 2배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고 한번 이 종목을 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쵸? 올 초로만 따졌어도 꽤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단 하루 만에 하한가를 딱 맞아버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긴 하더라도 이걸로 뭐 저희가 기뻐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테고 그랬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원망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시황을 좀 보내드렸는데 원망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애플에 뭐 원망할 것도 아니고 인터플렉스 너네가 책임져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나왔으면 이익 실현한다든지 어떠한 손절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매수할 때도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 항목에 이렇게 어떤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이 무섭다라는 걸 알므로써 안전판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이 되는 건데 이 원칙을 잘 지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아마 인터플렉스란 종목이 쉽게 마무리가 될까 좀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공시밖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플렉스가 잘못되면 다른 종목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이
종목에 대한 어떤 원인도 나오지 않았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핵심 기술을 다른 종목이 그대로 수혜를 받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이다 매수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양상은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기관들은 좀 매수가 들어갔는데요. 누가 맞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상황이지만 신규 매수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번 크게 심리가 꺾여 버리면 나중에도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어떤 추세 전환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일단 코스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요거 보기 전에 누계를 한번 볼게요. 기간 누계. 이렇게 보면 6월 9일부터 현재까지 요때 이제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들은 쭉 빨간색입니다. 외국인들은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이런 정도의 느낌. 기관들은 쭉 팔다가 11월 초부터 들어온 느낌. 거래소는 외국인들은 10월 전부터 쭉 샀다가 그렇죠? 11월 중순부터 쭉 파는 느낌. 근데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이 정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의 어떤 방향은 외국인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10월경부터 쭉 올라왔다가 하락했는데 요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약간 들리는 모양. 그쵸? 끝이 약간 외국인이 이렇게 들리는 모양. 그리고 기관들도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양매수의 어떤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길게 봤을 때, 좀 크게 봤을 때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방향성이 다시 조금이라도 들렸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주의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치우고 이제 차트를 볼게요. 일단 차트를 보면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제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없이 어떤 많은 분산들이 있었고 강한 하락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한번 어제 같은 날에 어떤 추세 전환인가 라는 어떤 느낌이 한번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시장의 추세 전환 뭐 그날을 뭐 확인하는 이런 거를 한번 영상으로 찍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건데요. 요거 한 번으로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 있을까?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죠. 보통 보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그러니까 보통 시장은 상승을 하고 상승해서 여러 번의 분산들이 나타난 이후에 시장은 또 다시 하락하거든요. 이 하락에서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과정이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한번 강하게 한번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 안에서 이 저점들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종가상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한 4일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아주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상승은 전일 거래량이 보다 훨씬 많아야 되고, 적어도 지수가 1에서 1.5 이상 더 강하면 좋고, 한번 지수가 상승을 크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의 어떤 추세, 어떤 한 번의 상승이 그냥 단순 반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 추세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제가 첫 번째 날이었고 오늘이 이제 그 첫 번째 하루거든요. 하루 지난 날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안에면 이것이 추세의 시작점이었는지 단순 반등이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쭉 가다가 한 4, 5일 안에 4에서 7일 안에
툭 이렇게 올라온다면 강한 상승, 그렇죠? 전일 거래량이 늘어야 되고 지수가 1%, 1.5% 이상 크게 증가하는 이런 장세가 나올 때 그때는 시장의 대장주를 매수를 할 것이고요. 그런 기간이 지났을 때도 이것이 안 나오고 이렇게 흘러내린다면 매수를 안 할 것입니다. 예, 일단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지금 코스닥에서도 분산이 3번, 4번 오늘 포함해서 한 7차례 정도 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이러면 일단 하락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랬잖아요. 코스피는 확실히 이제 저번 주인가요? 코스피는 이제 하락이라는 걸 인정하자. 그죠? 코스피는 인정하자라고 해놓고 코스닥은 아직은이라는 어떤 좀 단서를 좀 붙여놨는데요. 이제는 코스닥도 하락이라고 인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다만 요것들이 이제 어떤 지지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도 있겠죠. 계속 하락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 이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다져지고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가 오는 날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요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시장이 일단은 하락인 거잖아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하락 장세예요. 하락 장세고 근데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일부 종목은 상승을 한단 말이죠. 일부 종목에서 상승을 해요. 근데 이 일부 종목에서의 상승이 지수가 들어 올려질 만큼에도 영향을 못 미친다면 그 일부 종목은 대장이 아닌 것이죠. 주도주가 아닌 것이고 메인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고 근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간 특이점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뭔가 들썩거리는 좀 느낌이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기계 장비라든지 어떤 중공업 그리고 어떤 산업재 미디어 컨텐츠 그러니까 통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방송통신 경기소비재 자동차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업종들이 들쑥거리는 거예요. 들쑥거리는데 지수가 움직인다라는 게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싶었던 거거든요. 뭐냐면 그날에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에너지들을 모아서 상승을 시키면 그 종목이 상승을 여러 종목들이 하면 그 해당 업종이 움직이잖아요. 그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면 이제 큰 코스피의 어떤 큰 지수들이 움직이는 거라 말이죠. 근데 일부 약한 종목들이 움직여도 업종과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것은 대장이 아니라는 것인데 오늘은 좀 특이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IT랑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에서 그리고 게임주, 뭐 화장품, 뭐 등등등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의 2018년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실적 성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쪽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의외로 이쪽에서의 모습은 이제 지고 있다라는 게 확연히 보여지고 IT는 삼성전자가 꺾인 지 꽤 됐잖아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이따가 한번 ETF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위험한 모습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도 꺾였죠. 코스피 꺾였죠. 그런데 그 꺾인 과정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주도주라고 보지 않았던 종목들, 업종들, 그러니까 내수 쪽, 뭐 기계 장비, 그죠? 중공업도 되고, 미디어 컨텐츠도 되고, 뭐 통신도 되고, 경기 소비재. 이쪽이 새로운 주도주가 되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도주들이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진짜 주도주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얘네라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계 시장 혹은 한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애들이었나. 얘네들이 근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지수가 하락할 때 하락을 했고 지수가 이제 상승할 때 누가 대장인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7월 달에 뭐 시장 꺾일 때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이야기였고 요 과정에서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누가 대장인지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아직은 아니죠. 요 과정 여기잖아요. 지금은 그죠? 하락하고 있는 중에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고집 부릴 필요는 없고요. IT가 다시 갈까? 뭐 헬스케어가 갈까? 혹은 경기 소비재가 갈까? 내수가 진짜로 이제 움직일까? 이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금리 인상이 꼭 나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 때, 저는 안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악순환을 끊어버려서 내수가 살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수주가 움직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금리 인상 시기 때 보통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이렇게 일자리 정책에 목숨을 거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좀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지만 시장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어떤 논리가 있는 척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 소설일 뿐이고요. 소설인 것이고 지나고 나봐야 그것이 확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핵심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만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믿을 것이 있고 아직은 지금은 모든 것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약간의 주도주가 좀 변하는 것인가라는 느낌의 어떤 좀 기분이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실효세율 관련해서 법인세를 좀 인하하는 것이 거의 다 확정되었잖아요. 20% 정도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슈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라고 해서 정치 뉴스를 제하고 트럼프를 통한 경제가 바뀔 수 있는 부분만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계속 아직까지도 오바마 케어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부분, 그렇죠? 요 법인세를 인하하는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감가상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글씨를 왜 이렇게 썼죠?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 이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이 정해지면 이쪽에 헬스케어가 흐트러지는 것에 대한 어떤 헬스케어가 강력하게 아마 하락을 갈 것이고 법인세가 인하되는 것 중에서 실효세율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현재는 낮게 적용되어 있던 소프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 IT 쪽,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0%로 인하해봤자 뭐 수혜가 없죠. 그래서 현재는 소비, 산업, 운송 쪽에 실효세율이 30%가 넘는 산업들이 지금 다시 좀 반등을 하는 이런 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관련된 것도 이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시기에 관련해서 감가상각을 내년에 다 1년 안에 다 100% 털어버린다면 엄청난 순이익 찍히는 걸로 보면 사실은 있는 그대로 가는 거지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감가상각을 뭐 10년에 걸쳐서 털 거 혹은 20년 걸쳐서 털 것을 1년에 다 털어버리면 세금은 덜 내서 좋겠지만 회계상의 숫자는 상당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IT 쪽과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에 좋은 어떤 뉴스가 많지가 않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붉어진 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붉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에 어떤 미국 역시도 내수 쪽에 어떤 그쪽에 좀 에너지가 좀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지금 보면 국내도 비슷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ETF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TF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하락 종목에서 보면 일단 바이오를 볼게요. 바이오를 보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에요. 이게 마치 정말 기적처럼 이 구간에서 버티고 이렇게 간다면, 여기 돌파하면서 간다면 괜찮은데요. 만약 이 언저리 깨고 가면 이거 상당히 무서워질 겁니다. 상당히 무서워질 것이고, 이것을 또 헬스케어로 볼게요. 바이오, 헬스케어 다 비슷한 모습이죠. 둘 다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셀트리온도 보면 꺾여 있는 상황.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하락의 시작을 보이고 있고, 신라젠 같은 경우가 오늘 꽤 많이 하락했죠. 그렇죠?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16%가 빠졌죠. 그래서 헬스케어도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회원들이 헬스케어 바이오 쪽 신약 개발 쪽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저희 회원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하는 회원들을 보면, 그래서 보통 한 10개, 한 7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한 회원이 보통. 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샀느냐. 이름도 낯선 회사인 거고, 보고서를 봐도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고, 개발도 되지 않은 것들인데 어떻게 샀을까 해서 물어보면 다 추천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추천을 받아도 한 포트폴리오 안에 한 7, 80%가 제약바이오라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7, 80% 제약바이오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못 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권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종목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최고의 종목이라 하더라도 100% 비중 중에 분명히 이 안에는 뭐 적어도 한 15%, 20% 현금도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러면 뭐 한 70%, 80% 주식 비중 안에서 이 안에서도 적어도 한 3, 4 정도의 업종은 나눠야겠죠. 바이오에 뭐 종목이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대장주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이게 좀 나눠진다면 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오로지 빨간 상승 나오면 추천을 했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한 1000만원 미만으로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매수입니다. 아마 이렇게 매일매일 제약바이오를 10종목, 20종목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종목을 없을 거예요. 매수 안 했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10종목, 20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매일매일. 그러면서 추천하는 일도 하고 또 매수도 하고,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하지 않은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지수도 꺾였고,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들도 꺾였고, 그리고 더 크게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쪽에 헬스케어 쪽이. 그래서 조금 아주 보수적으로 일단은 IT와 헬스케어는 보수적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간혹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한두 번의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또 하락을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세라는 걸 인정하고,
하락이라는 거 인정하고 하락이 어떤 좀 완만해지고 거래량도 잔잔해지는 요때가 사실 되게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주가는 옆으로 쫙 기는데 거래량이 쫙 말랐다가 툭 튀는 요때가 매수의 절묘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요때가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조정이 쭉 나오면서 거래량이 마른다면 한 번 정도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을 뿜으면서 계속 하락이 이어지면 이 매물대를 뚫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의 보수적인 의견, IT 쪽도 보수적인 의견, 그리고 내수라든지 이쪽에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음식료 업종 쪽에서의 CJ제일제당과 오뚜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아직은 돌아나가지 않은 입장에서 길게 설명은 제가 한번 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뚜기의 모습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뚜기의 일간 차트 요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있게 좀 째려본 때가 요 때부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때 들어가셨던 분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는 추천은 하진 않았지만 들어간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 선도 내려가고 슬금슬금 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오뚜기라는 종목, 그리고 최근에 삼양식품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나니까 아, 좋았구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매매하긴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변동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도 변동이 너무 큰 종목이라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좋다라고는 말씀은 드리지만 쉽게 손이 안 나갑니다. 참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분할 매수하지 않는 이상. 사고 뭐 한 8% 이상 떨어지는 거는 뭐 순식간에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아마 시장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그냥 현재의 좀 시장을 정리하는 의미로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게 순환매가 되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게임주가 올랐다가 바이오가 올랐다가 IT가 올랐다가 이렇게 순환매가 되면서 지수가 오르는 게 가장 환상적인데, 지금은 지수가 떨어지면서 순환매로 조금씩 반등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많이 물립니다. 계속 떨어지면서 조금씩 반등 주고 이렇게, 이런 것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들의 어떤 변화들도 조금씩 느껴지고 지수 하락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다. 그래서 결론은 모를 때는 안 하면 된다라는 거. 가장 좀 그것이 가장 좀 겁쟁이 같아도 이렇게 무서운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이 리스크를 리스크를 굳이 감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좀 더 있긴 한데요. 회원분들께서 회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40분을 좀 넘기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40분 정도가 되었으니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관심 종목들도 다 추스려 놨는데요. 현재 업종들을 추스려 놨는데요. 이것들을 일단은 카페는 올려드리는데 이것을 매매할까봐 좀 겁이 나서 못 올려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 매매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대신에 시장이 돌아 나갈 때 이 안에서 대장주들을 하나씩 매수할 거라는 거니까 눈으로만 익혀두시고 매매는 하지 마시고, 시장이 돌아가는 게 확인되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시장을 접근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